검은색 제네시스 G90에서 발을 내딛자 남산의 차가운 가을 공기가 과거로부터 날아온 따기처럼 내 얼굴을 때렸다. 5년, 오직 프로그래밍 기술 하나와 귓가에 여전히 맴도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이 가족의 삶에서 걸어 나온 지 정확히 5년이 흘렀다. 두고 보세요. 내 앞에는 그랜드 조선 호텔의 대리석 입구가 지는 해를 받아 빛나고 있었다. 안에서는 120명의 하객이 할머니, 아니 윤 여사님의 78번째 생신을 축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 손바닥 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나의 COO이자 오른팔인 박민우 이사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문자를 보내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이 윤 여사님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늘 밤 집행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검찰, 체포영장. 오늘 밤 이 단어들은 나를 공포에 떨게 해야 마땅했지만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가슴에 자리 잡는 것이 느껴졌다. 정의 혹은 명예 회복일지도 모른다. 나는 500만 원짜리 아르마니 재킷을 고쳐 입었다. 진회색 원단이 마치 갑옷처럼 몸을 감쌌다. 5년 전 나를 실패작이라며 내쫓았던 그 가족은 그들이 실망스럽게 여겼던 그 딸이 현재 2천억 원, 약 1억 8천만 달러. 가치의 사이버 보안 제국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다. 지켜봐요. 대리석 계단을 향해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5년 전 그날의 저녁 식사. 평창동 본가의 식당. 대부분의 사람 차보다 비싼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위압적인 마호가니 테이블 나는 26이었고 절박했으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코딩 쪼가리는 직업이 아니야, 지원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특유의 실망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부동산 재벌 강동은 회장은 기술이 실제로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는 언제쯤 내 미래에 대해 진지해질 거니? 어머니는 와인잔을 짤랑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왜 내 언니 반만이라도 못 따라가는 거니? 에블린, 아니, 내 어머니 이수경 여사의 전매 특허였다. 비교, 가장 깊이 베이는 칼날, 가문의 금지옥엽 민지는 내가 두려워하던 그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사실 지원이를 위한 자리가 하나 있긴 해. 내 재단에서 조수가 필요하거든. 물론 파트타임으로. 조수, 파트타임. 기업들이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라 세년을 보낸 나에게 거봐.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민지가 암 치료제라도 발견한 것처럼 환해졌다. 민지는 항상 가족을 생각한다니까. 그 순간 26년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가족의 희생양으로 결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내가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16살 때부터 투잡을 뛰는 동안 민지의 학비는 전액 지원받았다. 나는 수년 동안 왜 언니처럼 1등을 못하니? 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장난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를 영원히 부서뜨린 건 어머니의 다음 말이었다. 난 그저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을 뿐이야. 아가, 그게 너무 큰 부탁이니? 난 널 자랑스러워해. 내 평생을 쫓아다녔던 말. 어머니가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 내가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도 첫 고객이 보안 감사를 위해 5천만 원을 지급했을 때도 듣지 못했던 그 말. 그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나는 단지 결점만을 지적하는 부모를 위해 새벽 3시까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다듬던 딸이었다. 민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쏟아붓는 그 투자를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탈진할 때까지 일했던 10대 소녀였다. 내가 충분히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들이 마침내 나를 봐줄 거라고 믿었던 젊은 여자였다. 하지만 그 식탁에 앉아 민지의 우월감 섞인 만족감과 금지옥엽 딸이 강지원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안도하는 부모님의 표정을 지켜보며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을 깨달았다. 이 게임은 조작되었다. 처음부터 조작되어 있었다. 민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해야 했다. 그들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작아져야 했다. 그들이 복종의 대가로 찔끔찔끔 던져주는 인정에 내가 목매달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민지의 미소가 흐려졌다. 두고 보세요. 모든 것을 의미하면서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두 마디였다.
무엇을 두고 보라는 것인가? 진짜 무언가를 짓는 것을,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당신들 없이 성공하는 것을, 그 전부를, 혹은 그 어느 것도. 그때는 아직 몰랐다. 나는 10월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설날과 추석에 온 선물들을 뜯지도 않고 반송했다. 나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100만 원짜리 노트북 하나로 분노와 결단력을 연료 삼아 하루 18시간씩 코딩하며 뱅가드 쉴드를 세웠다. 5년 동안 나는 그들의 인정 대신 나 자신을 선택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도 해방감을 주는 결정이었다. 지금 나는 호텔 앞에 서 있고 겁에 질린 26살의 강지원은 여전히 내 가슴 어딘가에 살면서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결코 충분히 훌륭해질 수 없을 거라고 속삭인다.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나는 5년 전 그 집을 걸어 나온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다. 나는 뱅가드 쉴드의 CEO 강지원이다. 포브스 코리아는 나를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선정했다. 가족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기에 전혀 모르는 사실이지만 나는 3개 도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있다. 내 결정에 생계를 의지하는 47명의 직원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코딩으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다. 나는 승리하고 있다. 호텔 입구에 문이 열리고 70대 부부가 나온다. 여자는 내 차보다 비쌀지 모를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왜 알아보겠는가? 윌로우 크리크, 아니 평창동 사교계가 나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는 강씨 집안의 실패작이었다.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바뀐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한다. 박민우에게서 온 또 다른 문자다. 정말 괜찮겠어. 내가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박민우. 내가 증명해 보이기도 전에 내 가치를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 나의 COO, 친구, 그리고 내가 물려받은 가족 대신 선택한 형제 같은 존재. 그는 이 대면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감정의 전쟁터를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내가 해결해. 나는 답장을 보낸다. 왜냐하면 정말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든, 어떤 고통이 수면 위로 떠오르든,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내가 무엇을 이룩했는지 안다. 내 가치는 네트워크 전체를 디버깅해줘도 재능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대리석 계단이 하이힐 아래에서 단단하게 느껴진다. 문 앞에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다. 유리창 너머로 5년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친척들이 보인다. 모두 최고급 옷을 차려입고. 자신들의 세상이 곧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서 있다. 할머니, 윤 여사님은 저 안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 유일한 가족. 내가 오늘 밤 이곳에 온 이유이자 이 감정의 지뢰밭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이유다 또한 내가 살아남을 것임을 아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그 모든 감정을 느낀다. 두려움, 분노, 희망, 슬픔. 5년의 침묵이 오늘 밤 끝난다. 나를 부수려 했던 가족은 그 부서짐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지 곧 목격하게 될 것이다. 경고는 할머니의 파티 3일 전 아침 수신함에 디지털 시한폭탄처럼 도착했다. 사촌 혜진의 문자는 내 커피잔을 입술 앞에서 멈추게 했다. 민지 언니가 할머니 파티 때 큰 건을 터뜨릴 계획이야. 네, 진실을 폭로하겠대. 나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강남 사무실 47층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다시 26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뱃속이 뒤틀리는 그 익숙한 공포. 무슨 진실을 폭로한다는 거지? 5년 동안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 집 식당을 나온 이후로 나는 유령 프로토콜을 유지해왔다. 민지가 나의 현재 삶에 대해 뭘 알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메시지를 박민우에게 전달했다. 내 COO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커리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가족 간의 전쟁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는 보스턴의 유해한 가문에서 탈출해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알아보는 중, 연락 돌리고 있어. 이게 내가 박민우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는 이유다. 물론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다른 이유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 혈육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고 그의 자격에 대해서 하은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2시간 후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표정을 하고 내 사무실에 서 있었다. 우리 회사의 코드를 경쟁사가 훔치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지었던 바로 그 표정.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포장된 전문적인 우려. 흥신소를 썼어. 그가 서두 없이 말했다. 강남의 최형사사무소. 업계 탑급이야. 싸구려가 아니야.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떤 종류의 조사관인데? 집요한 종류. 특히 최성우 소장. 전직 형사의 20년 경력, 금융 포렌식과 신원조회 전문가야. 민우는 내 책상 위에 누런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좋은 소식은 그 사람이 윤리적이라는 거야.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흠집을 내지는 않아. 그럼 나쁜 소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거지. 나는 봉투를 열지 않고 쳐다보았다. 안에는 아마 사진, 금융기록, 직원 인터뷰 따위가 들어있을 것이다. 꼼꼼하게 쌓아 올린 내 새 삶의 구조도가 민지의 유희거리가 되기 위해 낱낱이 파헤쳐졌을 것이다. 얼마나 알고 있지? 민우의 침묵이 길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조심스럽게 전하는 나쁜 소식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J.W. 캉을 알고 있어.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J.W. 캉. 나의 직업적 정체성. 테크 업계에서의 성중립적인 방패. 뱅가드 쉴드의 성공을 강씨 집안의 실패한 딸과 연결짓지 못하게 하려던 나의 보호막. 5년간의 철저한 분리가 사라졌다. 포브스 리스트에 있는 것도 알아. 기업 가치가 2천억 원이라는 것도. 네가 CEO라는 것도.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원아, 전부 다 알고 있어. 나는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다. 가죽 시트가 갑자기 늪처럼 느껴졌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다. 민지는 내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만 발견한 게 아니다. 내가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평창동에서 재단 이사장 놀이를 하는 동안 나는 차로 1시간 거리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있어. 물론 더 있겠지. 민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턱 근육이 움찔거릴 만한 무언가를 스크롤했다. 최 소장의 조사는 양방향으로 진행됐어. 의뢰비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다가 민지의 재정 상태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거든.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어떤 흥미로운 거? 지난 3년간 본인 재단에서 횡령한 4억 2천만 원, 그리고 가족 신탁 펀드에서 빼돌린 2,500만 원. 난 도벤펀. 그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았다. 최 소장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금융범죄를 발견하면 검찰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어. 아이러니가 망치처럼 가슴을 때렸다. 민지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조사관을 고용했다가 실수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말았다. 수년간 다른 사람들의 도덕성을 비판해온 골든 차일드가 범죄자였다니.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태어난 언니가 자선 기부금과 가족의 돈을 훔치고 있었다. 언제 신고한대? 오늘 아침에 접수했어. 민우의 표정이 걱정에서 더 단단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한다고 확인했어. 이건 연방 횡령 혐의, 아니 특경가법상 횡령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통쾌함을 느껴야 했다. 정의가 은쟁반 위에 올려져 나오는 기분이어야 했다. 하지만 대신 속이 메스꺼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강씨 집안의 완벽한 세상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사교계의 기둥인 강동훈과 이수경은 그들의 금지 오겹이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재단 이사장님은 도둑이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박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내가 신고해서가 아니다. 나는 30초 전까지 횡령 사실조차 몰랐다. 하지만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고 영원한 골칫덩거리며 존재 자체가 재앙을 불러오는 딸이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 그들은 빠르게 움직일 거야. 민우가 말했다. 할머니 파티장을 덮칠 수도 있어. 장면이 그려졌다. 그랜드조선 호텔. 최고급 옷을 입은 120명의 하객이 윤 여사의 78번째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 민지가 마이크를 잡고 공개적으로 나에게 망신을 주려는 순간 검찰 수사관들이 대리석 문을 열고 들이닥친다. 그렇게 파괴적이지만 않다면 시적인 정의라고 할 만큼 완벽한 그림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가 낯익었다. 본가 번호였다. 받아야 할까? 민우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가족 위기 상황에서 모르는 번호로 좋은 소식이 오는 법은 없어.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곧이어 또 다른 모르는 번호, 그리고 또 다른 번호가 울렸다.
소문이 퍼지고 있네. 내가 속삭였다. 아마 민지가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내 사기 행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겠지. 아직 검찰 거는 모르나 보네. 민우의 목소리에 씁쓸한 재미가 묻어났다. 자기가 이미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매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노트북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다. 어머니의 이메일 주소. 5년 만에 첫 직접 연락. 제목. 가족으로서의 의무. 지원아, 내 아버지는 네가 할머니 생신 파티에 참석하길 바란다. 네가 언니와 무슨 장난을 치고 있든 당장 그만둬라. 네 상처받은 감정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이제 철 좀 들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질 때가 되지 않았니? 내 행동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난 뒤 따로 이야기하자. 어머니, 나는 메일을 2번 읽고 노트북을 덮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해. 허공에 대고 말했다. 이게 무슨 감정 싸움이나 자매 간의 질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갈 거야? 질문이 화재 현장의 연기처럼 공중에 머물렀다. 내가 그 감정에 전쟁터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여전히 나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는 부모와 맞설 것인가? 할머니의 생신 파티에서 민지가 체포되는 꼴을 지켜볼 것인가? 응? 민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확실해?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어. 굳이 그 서커스판에 네 발로 들어갈 필요 없어. 없어.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난 가야만 한다. 복수를 위해서도,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심지어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다. 도망치는 것은 그들이 나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하다는 것, 가족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문제라는 것, 5년 전 나는 실패자로서 그 집을 나왔다. 돌아간다면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유해한 게임을 하는 동안 나는 5년 동안 진짜를 만들었다. 나는 민우를 보며 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 설령 진실이 그들의 완벽한 가족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해도, 정의가 수갑과 연방범죄 혐의로 찾아온다 해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게 불타는 걸 지켜보는 일이 된다 해도,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린다. 어제 매복 계획을 알게 된 이후 뒤로 하고 떠났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의 알림이 디지털 잔해처럼 쌓여만 간다. 기억도 잘 안 나는 친척들의 SNS 알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모를 강씨 가족단체 카톡방의 메시지들. 벵가드 쉴드에 임원 회의실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두고 메시지들을 훑어본다. 숙모는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가족을 버릴 권리를 준다고 착각한다. 사촌 사라는 가족의 가치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충성심에 대한 날카로운 댓글을 달았다. 민지가 할머니 파티에서 터뜨릴 폭탄을 위해 모두를 준비시키고 있는 디지털빵 부스러기들이다. 어제 혜진이 보낸 경고 문자가 이제 예언처럼 느껴진다. 민지 언니가 다들한테 전화 돌리고 있어. 파티에서 내 실체를 까발리겠대. 실체라. 언니가 그 단어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우가 500억 원 규모의 정부 계약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온다. 3개. 도의 선거 인프라 보호 시스템. 진짜 일. 중요한 일.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돕는 일. 가족들이 평창동에서 뒷담화나 하는 동안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가족 캠페인이 뜨거워지고 있어. 내가 휴대전화를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다. 그는 메시지를 읽더니 턱을 굳혔다. 법무팀 시켜서 내용 증명 보낼까? 뭘로? 성공한 동생이 뭔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친척들에게 말한 죄로?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말은 안 할 만큼 똑똑해. 그냥 의심의 씨앗만 뿌리는 거지. 하지만 의심은 어김없이 스며든다. 그 오래되고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인다.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몰라. 2천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존경받을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난 정말 코딩 장난이나 치고 있는 걸지도. 노트북에서 어머니의 이메일 알림이 울린다. 제목. 가족으로서의 책임. 알림을 30초간 응시하다가 읽지 않고 삭제했다. 어떤 대화는 할 가치조차 없다. 검찰 쪽에서 최 소장의 보고서를 접수했다고 확인했어. 민우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언제 움직일지는 미지수야. 언제의 문제지 만약의 문제는 아니다. 민지의 금융 범죄는 결국 덜미를 잡힐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 생신은 이틀 뒤다. 언니가 계획한 카오스가 펼쳐지기까지 이틀. 전화벨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지원이니? 아버지의 목소리.
거짓된 권위로 껄끄러운 톤이다. 얘기 좀 하자. 강동은 회장의 목소리를 5년 만에 듣는다. 기억보다 작게 들린다. 덜 위압적이다. 나이 탓일까? 아니면 자신의 협박 전술이 스스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서일까? 무슨 일이죠? 할머니 파티 말이다. 내 엄마 생각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날카롭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네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거절당했다는 익숙한 충격이 가슴을 때린다. 지금도 내가 이룬 그 모든 것 후에도 그들은 내가 없어지길 바란다. 완벽한 가족 서사를 망칠지 모르는 불편한 딸. 왜냐하면 민지가 말하길. 아버지가 계속한다. 네가 자기 재단 재정이 어렵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더구나. 윤 여사님의 좋은 날에 그런 드라마는 필요 없다. 거짓말을 퍼뜨린다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는 민지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가족 중 그 누구와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SNS 글도 뒷담화도 없었다. 그들이 밤에 두 발 뻗고 자기 위해 어떤 환상을 만들어냈든 나는 5년간 침묵을 지켰다. 알겠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아버지. 파티장에서 뵙죠.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민우가 조심스레 나를 살핀다. 괜찮아? 친할머니 생신 파티 오지 말래, 민지가. 내가 무슨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라도 되는 양 그들을 설득했나 봐. 웃음이 터졌지만 공허했다. 시스템이 작동할 때도 있지.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승리감은 들지 않는다. 가족들이 돌을 던지는 동안 늪에 빠져 있는 기분이다. 전화가 다시 울린다. 이번엔 번호를 보자 심장이 덜컹한다. 할머니. 여보세요, 우리 강아지. 윤 여사님의 목소리는 7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맑다. 내 아비가 전화했다더구나. 파티에 오지 말라시네요. 동훈이는 내 파티에 누가 올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 민지도 마찬가지고 걔는 내가 참석자 명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넌지시 말하고 다니지만 말이다. 할머니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범죄자의 조언 따위는 필요 없는데 말이야. 범죄자. 추측이나 비난이 아닌 윤 여사님의 입에서 사실로서 나오는 그 단어는 타격감이 달랐다. 수사 진행 상황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의뢰했으니까요. 세상이 멈췄다. 네? 2달 전에 민지 재단에 대해 내가 직접 감사를 지시했다. 걔 돈 씀씀이가 영 이상했거든. 비영리 재단 월급으로 새 벤츠를 뽑질 않나. 기부자 감사 행사 명목으로 유럽 여행을 가질 않나. 내가 늙었지 바보는 아니란다. 할머니. 모두가 민지의 엄친딸 연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가족의 자산을 지켜온 예리하고 의심 많으신 분. 감사관이 다 찾아냈어. 할머니가 이어갔다. 횡령, 유령 비용 처리, 가족 신탁에서 빼돌린 돈까지. 지난주에 그 사립 탐정이 비슷한 증거를 들고 왔길래 내 감사 보고서를 공유해 줬다. 일이 훨씬 수월해졌을 게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 소장은 2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찾아낸 서류들과 할머니의 독립적인 감사 결과. 검찰이 그렇게 빨리 움직인 게 당연했다.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더 갈지, 얼마나 더 훔칠지, 누군가 멈추게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지 보고 싶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50년의 가족사가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가족들 돈을 훔치면서 널 공개적으로 망신 줄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구나. 그때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지. 나는 회의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전 그냥 파티장에서 체포되면 걱정돼서요. 충격받으실까 봐. 그게 할머니 건강에 안 좋을까 봐. 할머니가 웃으셨다. 지원아, 나 78이야. 약해 빠진 노인네 아니란다. 대공황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3번이나 넘겼고 네 할아버지의 중년의 위기도 견뎌낸 사람이야. 손녀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다는 사실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포식자. 진실처럼 와닿는 또 다른 단어. 게다가 윤 여사님이 덧붙였다. 민지는 내가 모든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 은행 기록, 위조 서명, 횡령한 기부금 내역까지. 자기가 패를 다 쥐고 있는 줄 알지만 난 걔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게임을 해온 사람이야.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진짜 웃음이. 파티에서 뵐게요, 할머니. 기대하고 있으마. 정의가 실현되는 걸 누군가는 지켜봐야지. 전화를 끊고 회의실에 앉아 침묵 속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민지는 어제 할머니를 협박해 나를 입 다물게 하려는 마지막 카드를 썼다.
하지만 그 카드를 이미 세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쓴 것이다. 골든 차일드는 가문의 가장 어른을 협박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어른이 바로 수사를 시작한 장본인이라는 것도 모른 채. 민우는 여전히 정부 계약서를 읽고 있지만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안다. 기분 좀 나아졌어? 민지는 자기가 이미 졌다는 걸 모르고 있어. 곧 알게 되겠지. 시간을 확인한다 파티까지 24시간. 친척들로 가득 찬 방에서 금지옥엽이 범죄자고 희생양이 CEO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24시간. 5년의 침묵이 하나의 스펙터클한 저녁으로 끝맺기까지 24시간. 휴대전화가 또 다른 가족 단톡방 알림으로 진동한다. 이번엔 민지 본인이다. 볼륨은 정정이처럼 공기를 가르는 속삭임으로 윙윙거렸다. 디저트 테이블 근처에 서서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걸 지켜보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스처는 격렬했다. 생일 케이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78개의 초는 이제 버터크림 위로 굳어버린 촌농 웅덩이가 되었다. 민지가 수갑을 차고 나간 지 20분이 지났다. 우리 가족의 세상이 산산조각 난 지 20분. 횡령이라더라. 숙모가 삼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다 들렸다. 자기 재단에서 4억이나 해먹었대. 삼촌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세상에 여보, 우리도 거기 기부했잖아. 사촌 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다. 지원아, 정말 미안해. 민지 언니 계획 말해줄 땐 이런 건 꼭 꿈에도 몰랐어.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팔에 손을 올렸다. 나도 몰랐어. 적어도 세부적인 건. 하지만 완전히 몰랐던 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 최 소장의 철저한 조사 덕분에 오늘 밤 이전에 퍼즐은 이미 맞춰져 있었거든. 민지가 나를 파멸시키려 고용한 사설 탐정은 내 사업적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밝혀냈다. 그녀의 범죄를 찾아냈으니까 김 형사가 수첩을 꺼내 들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강지원 씨, 언니분의 금융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민지와는 5년간 연락 끊고 살았습니다. 내가 또렷하게 말했다. 언니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횡령 사실을 밝혀낸 탐정을 고용한 건 본인 아니십니까?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묘하게 느껴졌다. 언니가 내 뒷조사를 하려고 최 탐정 사무소에 의뢰했죠. 최 소장님이 조사를 진행하다가 언니의 범죄를 발견하신 겁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직무상 의무 때문에 저희 쪽에 금융범죄를 신고하게 되신 거군요. 방 건너편에서 아버지는 콘크리트처럼 잿빛이 된 얼굴로 벽에 기대서 있었다. 어머니는 누군가 가져다준 의자에 앉아 너덜너덜해진 휴지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자연재해 생존자 같은 모습이었다. 인과응보라는 이름의 자연재해. 지원아, 윤 여사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헤드 테이블에 여전히 생일 왕관을 쓴 채 앉아 계셨지만 방 안 그 누구보다 총명하고 또렷해 보였다. 이 할미 좀 도와주겠니? 테이블로 걸어가자 대화들이 뚝 끊기는 게 느껴졌다. 5년 전 이 사람들은 내가 패배자가 되어 떠나는 걸 지켜봤다. 오늘 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 옆에 앉으렴. 할머니가 옆자리를 톡톡 쳤다. 이제 내가 모두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민지가 버려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볼륨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오늘 밤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 건너편 아버지를 응시했다. 2달 전 제가 직접 민지의 재단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웨이터들조차 움직임을 멈췄다. 오랫동안 의심스러웠습니다. 비영리 재단 이사장이 분에 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니까요. 지난 봄에 다녀온 유럽 여행은 보너스로 갔다고 주장했지만 의구심만 키웠죠. 그래서 법의학 회계사들을 고용해 장부를 털어보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잿빛에서 백지장이 되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 소장이 발견한 걸 나도 발견했다는 말이다. 기부금 영수증 위조, 있지도 않은 행사 비용 청구, 위기 청소년 돕기 프로그램에서 빼돌린 돈까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리고 우리 가족 신탁에서 훔친 2,500만 원까지 내 병원비로 쓰려고 둔 돈이었지. 사람들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마른 낙엽을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윤 여사님이 은행 기록을 찾아내셨어요. 내가 조용히 덧붙였다. 내 목소리가 충격에 휩싸인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가족 신탁 자금이 민지의 유럽 여행 경비로 쓰였죠. 삼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친할머니 돈에 손을 댔다고요? 남들은 탐욕스럽다 비난하면서 말이지. 할머니가 확인 사살을 했다. 자기는 우리 가족의 도덕적 지주인 척하면서. 정보가 입력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민지를 금지옥엽, 책임감 강한 딸, 가족 곁을 지키는 효녀로 알고 살았다. 자신을 떠받들던 사람들의 돈을 조직적으로 훔쳤다는 사실은 그들의 표정에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얼마나? 재단돈 세억 2천입니다. 김 형사가 건너편에서 대답했다. 가족 신탁에서 2,500 총 4억 4만 5천만 원 변제하셔야 합니다. 숫자가 단두대 칼날처럼 허공에 매달렸다. 그만한 현금은 없는데. 아버지가 조그맣게 말했다. 집을 팔아야겠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다. 통쾌함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명예 회복의 기쁨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슬프고 결정적인 무언가였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가족이 그 체면을 유지해주던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평창동 저택, 골프클럽 회원권, 사교계에서의 지위. 모든 것이 방금 무너져 내린 기초 위에 지어진 것들이었다. 강 회장님, 얘기 좀 하시죠. 김 형사가 부모님께 다가갔다. 검사님이 따님 사건 협조 문제로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그들을 보며 지난 5년간 느끼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실망감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좋든 나쁘든 이제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공이 나에게 이런 자유를 준 게 아니었다.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었다. 정의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지원아, 사촌 혜진이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사과할게. 우리 모두 너한테 빚졌어. 5년 전 네가 떠났을 때 우린 네가 유난 떤다고 생각했어. 배은망덕하다고. 근데 오늘 밤 이걸 보니까 민지 언니가 진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나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 진심이었다. 언니는 가진 정보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봤어야 했어. 왜 잘나가는 언니가 고군분투하는 동생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지 의심해봤어야지. 이 말은 그녀가 깨달은 것보다 더 전곡을 찔렀을 것이다. 우리 같은 가족이 기능하려면 희생양이 필요하다. 나머지가 해방감을 느끼려면 누군가는 문제가 되어야 하니까. 윤 여사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내 손녀 지원이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위장이 조여왔다. 긍정적인 관심이라 해도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위험하게 느껴졌다. 5년 전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가 그 결정을 비난했지요. 하지만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나를 찾았다.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는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의 디지털 보안을 지켜주는 회사 말입니다.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진짜 일을요.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 오늘 밤 처음으로 눈가가 촉촉해지신 게 보였다. 난 이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수년 전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공개적으로 해주셨어야 할 말.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셨다. 내가 31년을 갈구했던 그 말, 어머니가 아닌 나를 진정으로 봐주는 사람에게서. 3시간 후 나는 윤 여사님이 케이크 촛불을 끄는 걸 도와드렸다. 파티는 직계 가족만 남아 조촐해졌고 분위기는 폭풍이 지나간 뒤 같았다. 상처 입었지만 어쩐지 더 깨끗해진 느낌. 볼룸 창밖으로 경찰차들이 마지막 증거 상자를 싣고 떠나는 게 보였다. 민지는 앞으로 3년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앞으로 10년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며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계속 지어 올릴 것이다. 할머니를 차까지 배웅해 드리는데 내 팔을 꽉 잡으셨다. 6개월 뒤면 말이다. 네가 이 난장판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바꿔놓을 것 같구나. 넌 그런 아이니까. 맞다. 나는 이미 민지의 망한 재단을 단돈 1,000원에 인수해서 합법적인 단체로 재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 디지털 안전 이니셔티브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진짜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르칠 것이다. 부패의 폐허 위에 세워진 성공 약간의 시적인 아이러니를 곁들인 정의, 완벽하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전에는 민지의 이사실이었던 방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랜드 조선 호텔의 그 밤 이후 18개월. 나는 이제 강 디지털 안전 이니셔티브가 된 옛 강민지 재단의 리모델링된 본부에 서 있다.
언니의 범죄 제국을 1,000원에 사서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는 진짜 단체로 탈바꿈시켰다는 아이러니는 나에게도 꽤 흥미롭다. 23명의 직원이 한때 민지가 횡령 계획을 지휘하던 곳에 놓인 스탠딩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코딩 워크숍,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사무실을 채운다. 깡캉이라는 이름은 이제 서울에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의미한다. 언니의 타락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내가 피워 올린 무언가를. 프로그램 디렉터 마커스. 아니, 김 이사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온다. 토요일 워크숍 신청자가 15명입니다. 2명은 리버사이드 보육원 아이들이에요. 민지가 기부금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그 보육원이다. 이제 우리는 진짜로 간다. 완벽해요. 회의실 유리 너머로 첫 보안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는 10대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제니한테 피자 넉넉히 시키라고 해요. 휴대전화가 숨이 멎을 듯한 이메일 알림을 울린다. 보낸 사람, 윤 여사, 선셋 실버타운 제목, 일요일 저녁 식사 초대. 일요일 저녁 6년 만이다. 가족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지 6년 만이다. 그리고 이 초대는 도시 반대편의 좁은 아파트에 사는 동훈과 수경이 아니라 새 거처에 계신 윤 여사님에게서 왔다. 똑같은 크림색 카드, 똑같이 우아한 필체지만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2번을 읽었지만 예상했던 불안감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더 가벼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선택권. 이 초대장은 참석을 명령하지도 죄책감을 자극하지도 않는다. 그저 식당 메뉴를 고르듯 선택지를 줄 뿐이다. 답장 버튼을 누르고 타이핑했다. 기대돼요? 할머니 뭐 사갈까요? 두려움도 망설임도 완벽한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다. 그저 할머니가 좋아서 네라고 말하는 손녀가 있을 뿐이다. 불현듯 기억이 떠오른다. 상담 3개월 차 김 박사님의 차분한 회색 진료실과 전략적으로 배치된 티슈들, 인정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녀가 물었었다. 31년을 절대로 주지 않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걸하며 살았어요. 고백하듯 말이 쏟아져 나왔다. 고장난 자판기에 대고 간식을 달라고 비는 것 같았죠. 계속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다음 동전은 먹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판기에 동전 넣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죠? 작동하는 자판기를 찾게 되죠. 유해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바라는 건 끈기가 아니라 광기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가족의 인정이 아닌 성취와 봉사를 통해 자존감을 쌓는 감정적 자유가 현실로 느껴지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내 뼈와 살이 되었다. 이제 그들의 자랑 따윈 필요 없어. 빈 사무실에 대고 속삭였다. 나에겐 나만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복도에서 박민우가 신입사원과 분기별 전망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달 나는 그를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우리의 직업적 파트너십은 내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평생의 우정으로 발전했다. 벵가드 쉴드는 4개 도로 확장되어 핵심 인프라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이 23명의 직원은 아이들이 디지털 위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다. 포브스의 선정은 사이버 보안 리더십에 대한 기조연설 기회로 이어졌다. 지난주 시애틀 발표 후 데이비드라는 사업가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내 회사에서 뭘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면서 가족의 명예를 재건한 내 힘을 존경한다는 이유였다. 누구 만나지? 월요일 아침 내 멍한 미소를 보며 민우가 씩 웃으며 물었다. 아마도. 내가 인정했다. 건강한 끌림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으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숨은 의도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저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 두 어른만 있을 뿐이야. 혜진에게서 온 문자가 화면을 밝혔다. 지역 뉴스에 디지털 안전 이니셔티브 나온 거 봤어. 엄마가 네가 만든 게 자랑스럽대. 5년간 말도 안 섞던 숙모, 아니 선의 숙모가 이제 내가 가문의 수치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삼촌의 건설 회사조차 사이버 보안 문제로 벵가드 쉴드와 계약을 맺었다. 억지스런 가족의 정기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비즈니스 관계다. 3명의 젊은 여성이 로비를 들어온다. 노트를 가슴의 방패처럼 꼭 껴안고 있다. 가족의 방해에 공작에 시달리는 여성 기업가들을 위해 내가 시작한 멘토링 세션에 참석하러 온 것이다.
지난달 사라는 부모님이 자신의 빵집을 너를 파산시킬 취미생활이라고 불렀다고 고백했다. 이번 달 그녀는 2호점 오픈을 발표할 것이다. 성공이 최고의 경계선이에요. 회의실에 자리를 잡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성취는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그녀들은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라 수년을 보낸 사람들의 간절함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들의 얼굴에서 26살의 나를 본다. 절대 채워지지 않을 곳에서 인정을 갈구하던 그 절박함을. 가족들이 여러분 사업에 대해 가진 의견은 여러분 사업의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건 가치를 알아보는 그들의 그릇 크기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집 하나하나를 비판하느라 숲을 보지 못하거든요. 사라가 손을 들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위험이 맞으면요? 그럼 조사하고 계획하고 위험을 줄이면 돼요.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한계가 되게 하지는 마세요. 영감을 받고 실질적인 전략으로 무장한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윤 여사님의 79번째 생신 저녁 식사를 위해 실버타운으로 향한다 식당에 8명이 모여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민지는 연방교도소에서 2년째 복역 중이다. 가석방 심사까지 아직 18개월 남았다. 혜진이 으깬 감자를 건네주고 삼촌은 윤 여사님을 진짜로 웃게 만드는 건설 현장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대화는 평범한 가족 주제들로 흐른다. 실버타운 독서 모임 이야기, 내 최근 정부 계약건, 세계도의 투표 시스템 보호 이야기, 드라마도 조종도 살얼음판 걷기도 없다. 서로 존중하는 성인들 간의 평범한 유대감만 있을 뿐이다. 그 시애틀 청년 얘기 좀 해보렴. 윤 여사님이 다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다. 이름은 데이비드 킴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요. 너를 웃게 하니? 네. 그럼 됐다. 웃음은 중요하지. 수입이 얼만지, 집안은 어떤지, 5년 계획은 뭔지 묻지 않으신다. 그저 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할머니일 뿐이다. 서울의 야경을 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벵가드 쉴드 본사가 빌딩 숲 사이에서 빛나고 있다. 휴대전화에 차단된 번호로 부재중 전화 17통이 와 있다. 아마 어머니겠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의무를 다하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을 것이다. 나는 듣지도 않고 삭제했다. 스팸 문자를 지우듯이 민우의 문자가 화면을 밝혔다. 정부에서 500억 인프라 계약 승인했어 축하해 대표님. 사람들의 디지털 삶을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500억 원. 내 미소는 돈 때문이 아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건 사명감, 목적, 그리고 나의 고통이 타인을 위한 보호막으로 바뀌었다는 알매에서 오는 미소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글러브 박스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가죽 표지는 이제 낡았고 지난 2년의 통찰과 깨달음, 솔직한 관찰들로 채워져 있다. 5년 전 나는 실패자로서 가족의 집을 걸어 나왔다. 오늘 밤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내 집으로 돌아왔다 차이는 돈이 아니었다. 싸우기를 멈출 때 저절로 이겨지는 전쟁도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었다. 민지는 나를 파괴하려다 스스로를 파괴했다. 나는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승리했다.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때로는 곁을 지킨다는 것이 걸어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